특히 이제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 본인 몸무게의 1%씩 정도의 근육의 어떤 손실이 발생하니까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게. 근데 우유가 단백질의 대표적인 이제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네. 속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먹기가 상당히 편하죠.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한호 한방내과 전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저희가 좀 단백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단백질이 중요한 거긴 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단백질 그러면 뭐 근육을 구성하는 것이고 뭐 적당히 먹다가 나이가 들면 줄여 먹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질병 코드가 새롭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감소하는 많이 게 들어봤어요. 단순히 증상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적정 근력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섭취량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정해서 체계 있게 근육과 단백질을 관리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 트랩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운동으로 근육을 그렇죠. 생성을 시키고 또 그 근육을 위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또 챙겨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먹어야 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양이 정해져 어느 정도는 이제 정해져 있고 물론 이제 본인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RDA 개념이라고 그래서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자기 몸무게 그러니까 1kg 대비해서 0.8g 정도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하면 거죠. 잘 와닿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제 60kg 정도 되는 네. 분이다. 곱하기 이제 0.8를 예. 이제 하시는 거죠. 48g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하루에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18g은 얼마나 네, 돼요? 요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방송 용어로 쉽게 설명하는 건 본인의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을 먹어라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뭐 쇠고기든 네, 쇠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체중과 키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하루에 한 40g에서 한 100g 정도까지 범위를 본인 손바닥 크기에 맞춰서 먹어라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딱 단백질을 먹으라는 얘기 아니면 그냥 고기가 그만큼이라는 이제 얘기예요? 고기는 거기에다가 지방도 있고 수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단백질 기준의 더 섭취량 많이 먹으라는 네, 얘기예요. 훨씬 더 이제 많이 먹으라. 스테이크를 치면 요만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커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 뭐 이렇게 불에 익혀가지고 좀 지방도 녹여내고 수분도 날아가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 단백질 위주로 되어 있을 때 총량이 되는 거죠.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 연령층은 대충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키가 확 크는 그 신체 어떤 신체적인 어떤 크기가 성장? 확 커지는 성장기가 두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살에서 3살 무렵 정도라든지 초등학교 약간 3, 4, 5, 6학년 정도 보게 되면 한 3년에 걸쳐서 1년에 10cm 정도까지 크는 구간. 그럴 때는 특별히 이제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되고 특히 이제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 1년에 본인 근육량의 1%씩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 몸무게의 1%씩 정도의 근육의 어떤 손실이 발생하니까 65세 이후에는 그 손실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본인이 드실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조금씩 더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챙겨 먹어야 된다. 네. 아, 근손실이 계속 되니까 그렇죠. 나이에 의해서. 그렇죠. 아, 보통 이제 한 글자로 좀 뭐 짧게 줄여보자 그러면 근력 유지라고 할 수 근력 있거든요. 유지.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체내의 어떤 향상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활동을 하시려면 그 양질의 근육이 좀 전반적으로 본인의 어떤 활동력을 뒷받침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낙상이거든요. 아, 맞아요. 낙상이거든요. 낙상을 하게 되면 뭐 새벽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또는 새벽에 화장실을 목욕탕에서. 가다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생기는 낙상이 누워 누워서 있어야죠. 입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패턴에서는 1년에 1%씩 근육이 빠져나가지만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에서 활동을 못하게 되면 하루에 1%씩 근육이 빠지거든요. 바깥쪽으로 낙상하는 것만 근육에 관련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소화기관을 움직이는 것도 근육이거든요. 여성들이 활동력이 적으면 근육의 어떤 활동력도 부족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을 삼키는 연화 운동도 이 목에 있는 근육으로 하는 거고, 밑으로 위장으로 밀어 넣는 것도 식도라고 하는 근육으로 하는 거고, 모든 게 근육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근력이 빠지는 것처럼 위장관 쪽에 근력도 빠지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돌도 씹어 먹었는데 요즘은 떡도 씹어 먹기 힘들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게 네. 이제 떨어지는 소화력에 대비해서 조금 더 본인한테 맞는 조금 좋은 단백질을 이제 그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 단백질. 그런 면에서 미국 이제 암 연구소에 예전에 그 소장하셨던 콜린 캠벨 박사라고 네. 해서 식이요법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1인자십니다. 강의료가 시간당 1억 정도. 네. 캠벨 박사가 이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적색육.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붉은 고기, 붉은 고기 뭐 얘기를 하면서, 붉은 고기가 사실 철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빈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고기의 어떤 밀도라고 하는 측면이 높아질 때 암을 유발하는 네. 스위치처럼 작동한다. 뭐 그런 연구, 네. 그런 부분들도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뭐 붉은 고기 이런 것들도 좋지만 너무 또 지나치게 드시는 거에 대한 또 조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세지, 햄 이런 것들 이제 일종의 이제 가공육이죠. 네. 근데 가공육 같은 경우에도 원 재료에다가 이것저것 섞어서 이렇게 하다 그렇죠.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발암 물질에 대한 가능성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제한을 하고 조금 이제 소화가 쉽고 뭐 또 양질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단백질을 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백질 식품을 고기는 저녁에 많이 먹고 네. 우유는 아침에 많이 먹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언제 이렇게 먹는 게 좋을지 세 끼 중에 한 끼를 고른다면 아침에 뭔가 좀 챙겨서 아침에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식이요법 할 때 유명한 게 지중해식 식단. 이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 아침에 올리브를 하나 먹는 거랑 더불어서 꼭 있는 게 그 지중해에서 삶은 달걀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러 지중해 식단에서도 아침에 양질의 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달걀을 챙겨 먹는 걸 보면 아침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 우리 아침 식단을 보게 되면 빵 한 조각으로 때운다거나 커피하고 그죠? 커피랑 그러다 보면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단이 들어오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탄수화물 위주로 되어 있는 아침 식단을 좀 줄이면서 아침에 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게 조금 뭐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이슈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다른 거고 균형을 좀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해외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그런 식이요법이 해외보다는 조금 덜한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여러 가지 연구에서 암 유발 가능성이라든지 성인병 유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조금 많은 단점이 있고 네. 대신 장점은 이 동물성 단백질은 적게 먹어도 굉장히 다양한 아미노산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어떤 암 유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적죠. 거로 알려져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로 우리한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특별히 해외처럼 구별하기보다는 한식 패턴에는 식물성 다 단백질과 있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이 골고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골고루 싶습니다. 네. 균형을 맞춰서. 네. 근데 우유가 단백질의 대표적인 이제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네. 속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저는 그 우유에 약간 그 이상한 냄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조금 걸려서 우유를 자주 안 먹게 되거든요. 꼬리꼬리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뭐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나요? 네. 유당불내증이 이제 뭐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4살 때 정도까지는 유당불내증이 잘 관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유나
모유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생태 즉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도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분유를 먹일 때 4살 때까지 최대 먹이는 게 4살 때까지 먹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4살 정도부터 20살 정도까지가 되면 유당불내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양인들은 100명당 100명의 유당불내증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근데 서양인들은 100명당 80명 정도가 유당불내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우유가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할수록 유당불내증을 일으키는 성분들을 또 제외하고 나오는 또 우유도 있으니까요. 그 사양류는 아무래도 그 유당불내증 문제가 좀 덜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가요? 유당불내증이 이제 우유 베이스니까 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냥류는 그런 면에서 먹기가 상당히 편하죠. 고품질의 네. 고농축의 단백질이 있으면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고 네. 단백질을 채우는 데는 사냥류가 아주 좋다. 아, 좋죠. 예. 근데 아무리 뭐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되거든요. 일단 뭐 맛이? 제가 볼 때는 냄새에서 합격입니다. 냄새가 냄새가 맛있어. 그렇죠. 이게 약간의 그 전지에서 오는 그 옛날에 한 이렇게 냄새. 동생이나 조카 이렇게 분유 뺏어 먹을 때 그렇죠. 한 계속 숟가락 퍼먹고 이랬거든요. 어머니 몰래 뚜껑 딱 따가지고 이렇게. 하나 먹으면 계속 맛있어갖고 계속 먹잖아. 딱 그 냄새인데요. 저는 여기로 이렇게 좀 털어가지고 백설탕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숟가락으로 그 예전에 간식. 네. 약간 밀크쉐이크처럼 또 그렇게. 너무 맛있다 이거. 그 냄새가 안 나요. 아니 정말 맛있어. 이게 그 맛있는 분유 맛있다. 맛이에요. 이게 그 뉴질랜드에서 온 거거든요. 프리미엄 사냥류. 이거는 그러니까 사냥류만 100%래요. 근데 분유 제품도 보면은 왜 탈지 분유가 있고 전지 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지자가 기름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탈지라고 하는 기름 것은 뺀 이제 거? 기름을 이제 뺀 거. 그러다 보니까 특유의 어떤 고품질의 어떤 느낌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지로 드시는 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죠. 저 이거 먹기로 결정했어요. 비싸도. 저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거 뭐 고품질의 프리미엄의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맛에서 거니까. 왠지 이거 커피 타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 나이가 들수록 반갑지 않은 손님은 살이나 주름,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건강과 근육이 아닐까. 단백질 적금 꼭 좀 지금부터라도 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꼬박꼬박.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 몸이 내 마음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운동에서부터 식단 조정까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상암동의 정약사 정재훈 약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근육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네. 그래도 근육량을 유지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WHO에서는 뭐 이렇게 근육을 주는 걸 질병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사코페니아라고 그래가지고 네. 2016년에 이제 그걸 질병 코드를 부여했는데 네. 제가 이제 보니까 요즘에 이게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 요즘에 이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이 있잖아요. 네. 삭센다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뭐 섹센데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위고비도 나오고 제빵주도 나오고. 위고비는 당뇨병 약인데 아직 당뇨 환자들이 못 쓰고 있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살이 빠지니까 이제 드디어 올해 초부터 나오는 뉴스가 전부 이제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바뀌었죠? 어차피 살이 빠지는 거는 이제 확실한데 네. 이제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주사를 맞고 식욕이 줄어드니까 적게 먹는데 살 빠지는 건 좋은데 근육량이 너무 빨리 감소가 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요즘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연구나 이런 건 전부 다 근육량을 지키는 거. 근육량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고 네. 그다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금방 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본인이 혹시 나이가 들면서 50이 넘어가면서 내 근육이 줄었다라는 느낌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운동 시작하기 전에.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제일 결정적으로 느꼈던 거는 상체. 네, 상체가 어깨가 막 좁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10개월 전에는 어깨가 이렇게 펴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된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힘 안 주고 있으면 이게 제일 편하거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헬스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배우니까 이게 이제 이 가슴이
저 위를 쳐다봐야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네. 돼 있어야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배우면서 너무 좋았던 게 근육도 근육이지만 이 목 통증 같은 게 예. 여기 거북목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네. 예, 허리. 그러니까요. 예, 딱 하면 요걸 이렇게 딱 들어주면 목 네. 들어대고 허리도 힘이 들어가야 돼요. 어. 이 자세가 딱 좋죠. 근데 경희대학교에서 나왔죠. 네. 그 저기 근감소증이 있다 없다 나이가 들었을 네. 때 그 기준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무게 4.5kg을 나르는 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다는 0점, 조금 어렵다는 1점, 매우 어렵다는 할 수 없다는 2점. 저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개의 계단을 이게 10개거든요. 계단을 10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10개. 계단 10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뭐 한 층이 채 안 되는데 한 층 네, 정도 네.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넘어졌나요?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한 번도 안 넘어졌으면 0점, 한 번에서 3번 넘어졌으면 1점, 그다음에 4회 이상 넘어졌다 그럼 2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감소증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는 체크리스트가 나왔죠. 이제 합계가 만약에 4점 넘어갔다 그러면 근감소증인 거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지금 그 특별하게 뭐 근골격계 병이 있지 않는 건강한 네. 사람이라면 여기 해당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긴 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그래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네. 이게 근육이 감소가 돼서 이런 거를 악순환을 이미 겪고 있는 분들은 이미 여기에서 점수도 굉장히 4점 이상이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실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도 남성이지만 이제 중장년에 접어든 여성분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을 하면서 약간 ET 체형이 될 수 있잖아요. 배는 그렇죠. 나오고 배는 팔다리는 나오고 가는 팔다리는 가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무게 중심 잡기 힘들고 넘어지고 넘어지면 또 다쳐서 회복하면서 운동 못 하고. 못 하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 근육이 감소가 되면 정말 모든 병이 다 생기긴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음.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확실히 과거하고는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이 막 빵빵한 사람을 보면 예전에는 막 저 사람은 운동만 해가지고 머리는 하나도 안 좋고 그렇지, 맞아요. 네. 아유 근육맨 몸만 좋을 거야. 몸만 좋을 거야. 아유 멍청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근육이 있어야 사실 뇌 기능이라든지 인지 기능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거 떠나가지고도 근육이 부족하면 뭐 당뇨, 심장 질환 그렇죠.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근감소증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사망률이 4배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뭐 근육량이 줄어서 운동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당뇨병, 심장병이 더 생길 수도 있지만 네. 당뇨병 있으면 무기력하고 심장병 있으면 운동 못하고 그러니까 또 근육이 줄고 서로 이렇게 그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방하거나?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최근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게 단백질 섭취를 나이가 들면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뭐 단백질을 체중 1kg당 뭐 운동 선수 아니라면은 뭐 0.92g 뭐 이렇게 0.9 1kg에 0.92 그냥 1에 1이라고 치고 네. 그러면 85kg면 85g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 네, 뭐 그 정도면 되는데 이제 이게 장년층으로 가가지고 뭐 65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1.2를 곱하라고 20%를 더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니까요. 그럼 100g은 먹어야 되겠네. 네, 왜냐하면 흡수율이 다르니까. 젊을 때만큼 싹싹 다 빨아서 먹지는 못하는구나. 그쵸. 몸으로. 근데 이게 그 단백질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우리 몸에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단백질 모자라서 과식할 수도 있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 동물의 몸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단백질 레버리지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은 전체 섭취하는 칼로리에서 15%보다
아래쪽으로 만약에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모자라니까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다른 걸로. 네. 단백질이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과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런 이론도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뭐 곤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단백질 섭취가 전체 칼로리에서 15% 미치면 좀 일부 그런 현상이 관찰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약간 이렇게 입맛이 없으니까 자꾸 탄수화물, 곡물 위주로 이렇게 식사하는 분들이 일단 그게 쉽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단백질 섭취가 모자라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배만 나오고 근육은 더 약해지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단백질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당연히 기력이 저하가 되고. 그렇죠. 네.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몸에 내장이나 모든 장기가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네.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면역도 더 다 이뮤노글로불린도 네. 다 단백질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단백질이 모자라면 그것 때문에 좀 더 우울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감당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활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또 다 같이 연결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못하면 이제 뭐 사실 뇌에서 무슨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기분하고 관련된 세로토닌 이런 것들도 네. 사실은 아미노산에서 다 트립토판에서 만드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모자라면은 이제 원료가 네. 부족하니까. 그렇죠. 아하. 그러면 이런 걸 좀 막으려고 그러면 일단 잘 먹어야 되겠다, 그죠? 일단 잘 먹고 그 다음에 2단 운동을 하셔야죠. 네. 근데 일단은 그래서 단백질하고 관련해서 이제 근육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단이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주로 권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제 사실 저는 평상시에 그래서 제가 챙겨 먹는 거는 삶은 달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시로 시간 될 때 뭐 요거트나 우유. 거기도 네. 단백질 꽤 네. 들어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우유는 못 마십니다. 설사하시죠? 네. 유당불내능이 떨어지는. 유당불내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우유를 소화를 못 시키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조금 마시거나 뭐 유제품을 그렇게 먹으면 그분들이 인과관계 정확하진 않지만 당뇨 위험이 좀 낮아진다는 또 연구 그래요? 결과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요구르트는 먹는데 네. 당뇨 걱정해도 되겠구나. 저도 요거트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단백질 그러면 생각나는 게 고기잖아요, 고기. 네. 예. 근데 나이 들수록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부분 고기가 또 이렇게 마블링이 돼 있으니까 지방이 네. 들어가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좀 고기를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기를 조금씩 나눠서 드셔야죠. 그래요? 사실 이제 그래서 고기로 드시는 거는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를 먹을 때 기름하고 그러니까 지방이 같이 따라오니까 따라 들어오죠. 뭐 아무래도 좀 반반이죠, 반반. 네, 부대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를 챙겨서 드셔야지 좀 이제 아미노산 구성이 완전해지는데. 그렇죠. 네, 동물성 단백질은 특히 이제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성 자체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다 들어있으니까. 들어있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보충제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 나눠서 이렇게 뭐 못 드시면 두부 드셔라, 콩 드셔라 그러는데 네. 조성 성분의 차이가 꽤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이제 식물성 단백질은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채소나 한 가지 곡물로 먹었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쌀하고 콩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쌀에 없는 아미노산이 콩에는 있고 또 콩에 없는 게 쌀에는 있고 이렇게 보완이 되긴 하지만 챙겨서 잘 드시지 않으면 좀 부족하거나 결핍되기가 쉽죠, 아미노산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물성 식품은 정말 좋은 식품이지만 또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철이라든지 뭐 칼슘이라든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지만 식물에는 또 그거 흡수가 잘 안 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같이 들어있어서 그렇죠. 피트산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그 100이 들어있으면 100이 다 없어도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뭐 40% 또는 그 밑으로밖에 흡수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물 가지고 단백질 다 먹으려면 배가 많이 그 소처럼 많이 먹어야겠다. 그래서 의외로 사실 채식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인도 분들을 이제 캐나다 이민 생활할 때 인도 친구들 이렇게 집에 초대돼서 가보면 정말 먹는 게 채식이거든요. 근데 정말 날씬한 분도 있지만 또 정말 과체중 비만인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만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느낌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그러면 보충할 수 있는 단백질 제형들이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봤을 때는 우유하고 관련된 이제 그 우유에서 추출을 한 단백질. 그런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성 단백질, 뭐 대두 단백질이라든지 뭐 귀리라든지 뭐 완두콩 이런 걸로 만든 단백질인데 편의점을 가보면요, 예를 들어서 음료 섹션에 갔을 때는 그런 유청 단백질이나 우유에서 분리한 그런 단백질류의 음료가 주류고요. 네. 근데 바 쪽으로 가면 네. 이제 거기에는 대두 단백질 쓴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죠? 아마 이제 대두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음료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맛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끌쭉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네, 근데 이제 바로 만들면은 거기다 뭐 설탕도 집어넣고 좀 맛있게 하는 다른 거랑 이렇게 하면 고소한 맛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유청이라든지 이제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은 아무래도 애초에 액체에서 있던 거고 하니까 이제 물로 해서 음료로 마시기에 좀 더 간편한 형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청 단백질이 사실 이제 집에서 요거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릭 요거트식으로 면보에다 해서 짜내면은 밑으로 고형 내려오는, 성분은 네. 남고 다 내려오고 있죠. 네, 그런 액체나 아니면 이제 치즈 만드는 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맑은 액체 나오는 그런 건데 이게 약간 포카리 스웨트 색깔 같더라고요. 네, 색깔이.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약간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그릭 요거트라든지 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당이 이 유청으로 내려가니까 빠져나가니까 원래 우유보다 유당 함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줄어든 유당이 다 이 유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마시면 아마 원장님 속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한2 번밖에 안 먹어봤으니까 네, 모르겠는데. 만약 많은 양을 드셨다고 아.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 유당이 이게 다 녹아가지고 빠진 거니까. 그럼 당도 좀 높게 나오겠네요. 그걸 그대로 다 드시면은 아. 아무래도 단백질 섭취 차원에서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이제 유당 때문에 예민한 분들은 드시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유청 단백질 관련 제품 중에 어떤 거는 유청 단백질을 이렇게 농축한 게 있거든요. 네. 농축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당도 유당도 같이 농축이 돼가지고 네. 이거는 조금 유당 함량이 높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유당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그런 분이 드셨을 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같은 유청으로 만든 거였어도 이제 분리 유청 단백질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 유청에서 이렇게 유당만- 단백질을 분리를 하고 유당은 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당 함량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거는 드셔도 속이 괜찮은데. 그럼 먹어서 괜찮은 거는 그게 많이 내려가 있는 거구나. 네, 그 차이죠. 그거 먹고 설사했으면 여전히 나는 유당 그게 유당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렇구나. 고를 때 네. 사실 이제 이게 분리 유청 단백질인지 네. 아니면 이제 그 유청 단백질을 농축을 시켜놓은 건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음. 이게 사실 이제 분리 유청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유당을 되게 적게 넣은 제품들은 이게 자랑거리잖아요. 그래서 써있죠 이제 아, 유당 그래요? 적다는 게. 유당이 빠졌다. 네, 네. 여기 칼로리가 높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유당을 뺀 거, 그러니까 생우유를 잘 못 먹는 분이라면 유당 제거한 유청 음료수를 마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분리 유청 단백질이 들어있는 걸로 드시는 게 더 네. 유리하죠. 오늘 정재훈 약사님 모시고 우리 몸의 골조를 이루고 우리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운동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해보죠. 네. 헬린이 경험감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와서 운동 얘기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지식함 오늘은 정재훈 약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